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두 정상이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놓고 어떤 협의를 이끌어낼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개건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하고 왔습니다만 이제 D-1이네요. 하루 남았는데요. 일단 두 사람이 그 싱가포르에 어제 도착을 했고 보통 정상회담이나 어떤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정상들이 관례적으로 하루 전에 도착하는 게 좀 그 통상적인 관례일 텐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어떤 사안이 좀 더 크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준비들을 위해서 일찍 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다소 의외의 그림이 그려지는 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얘기가 회담이 하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루 이틀 더 한다로 지금 해석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 벌써 그 굴지의 통신사가 내일 오후 2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창의공항을 떠날 거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소식통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공기 운항 일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빈말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럼 2시에 공항을 출발한다고 그러면 호텔에서는 1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담을 9시에 시작한다고 그러면 점심도 안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짧은 오전 회의 정도만 하고 공동성명 발표하는 세리머니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세계의 단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트위터로 자신의 업적을 예고하는 상황은 아니. 그러면 제가 보기엔 혹시 D-1이 아니고 오늘이 D-Day이고 내일이 D+1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조율은 그런 깜짝 만남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전격적으로 아마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이 시작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오전에 정상 간의 회담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내일 그렇게 짧은 일정이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 상당히 어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공교롭게도 하루 일찍 어제 다 왔죠. 그렇죠. 시차는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일정은 없고 그러니까 두 정상이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시작하든 아니면 성김과 최선희 라인을 두고 소위 말하면 쪽지 친서가 오고 갈 수도 있죠. 마지막 조율이죠. 그래서 오늘이 거의 핵심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내일 2시에 출발하는 게 확실하다면 오늘 모든 조율은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차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틀 앞으로 이틀 먼저 왔고요. 지금 하루씩 먼저 온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첫 이제 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해외 나들이 꼭 국제언론 앞에 비춰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이 성능 얘기들도 이제 그동안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이동 중간에 생겨날 수 있는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 먼저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직접 전해 듣는 것보다는 지금 이 최선희 이 부상하고 그다음에 성김 대사가 이제 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지금 오늘 조율을 어제부터 와 있었고 조율을 벌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걸 받아보고 또 이제 어떤 결심을 하겠다라는 준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만약에 저녁에 갑자기 개인적으로 깜짝 만나는 게 아니냐. 일단 개인적으로 깜짝 만날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두 이 지도자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을 넘어서는 행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깜짝 만남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자, 세 가지를 보죠. 첫 번째는 둘이 완전히 초면이에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안면이 있는 경우면 어떤 중요한 타결을 위해서 둘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만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전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질적으로 이게 드라마하고 이런 거와는 달리 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움직일 때 경호가 없이 아주 약식으로 이렇게 둘이 비밀리에 만난다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조한범 박사님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반나절 정도 땡겨서
지금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일 텐데 네. 이것도 원래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談판을 성공시켰다라는 이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거든요. 예. 그러려면 가능한 한 많은 그 언론의 이 주목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미리 고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무슨 깜짝 쇼하듯이 몇 시간 앞두고 오늘 저녁에 회담하니까 그때 모여라.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언론으로부터 적대적인 평가를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날 확률이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아까 그 조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김에 내일 그 로이터 통신의 어떤 유수의 통신사가 뭐 그냥 내지 않았을 거 아니 그에 네네. 대해서 관계자의 어떤 말을 들은 게 있을 것이고 상당히 좀 그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걸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거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소스, 특히 그 공항에 있던 관제 계획서라든가 정비 예. 계획서 같은 걸 보면 대충 이제 역산해서 언제쯤 언제 비행기가 출발한다. 출발할 수 있다는 걸 짐작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죠. 다만 분명한 것은 만약에 내일 정말 내일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예. 이 정상회담은 실무선에서 오갔던 최소한도의 합의를 재확인해주는 회담이지 정말 그 전권을 지닌 양 최고 지도자가 합의되지 못한 바를 한 2시간여의 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그런 자리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1박 2일로 진행되면 정말 뭔가 중요한 타결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결심에 정무적 결단에 의해서 양국의 정책 자체에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큰 것을 주고받는 흐름이라면 이거는 정말 통 큰 북한으로부터의 비핵화 조치를 그 완전히 이번 김에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안정 자체에도 보다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거꾸로 회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면 뭐 김정은 위원장도 영어가 좀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정상회담이 그렇다고 통역을 다 물리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뭐 3시간 정도 회담해봐야 실제 대화 시간은 1시간을 오가는데 여기서 타결이 이루어질 거다? 이거는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오전 중에 사실상 회담이 종료가 되는 그런 수순이라면 이거는 이른바 얘기하는 세기의 대타결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회담의 이 성사의의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성과 정도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비핵화의 이 원칙 합의 다시 말해서 9.19 공동성명에 나왔던 것들이죠. 이 한반도에서의 그 당시에는 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불가역한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의 그 핵무기 그다음에 그 핵 프로그램 폐기 원칙.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및 핵무기를 이용한 그 공격 불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 그 안에 가령 조속히 뭐 양측의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금년 안에 어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초기 단계 조치들을 취한다. 프론트로딩이라고 얘기하죠. 예. 뭐 이런 내용들 이거 자체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예. 흔히 얘기하는 뭐 처음부터 핵무기를 언제 반출하고 뭐 2020년까지 확실하게 비핵화하고 이거는 만약에 순수하게 가정입니다. 내일 오전만 주로 이제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것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그러니까 않을까. 2시에 가게 된다면 그 오전에 그런 구체성까지 띄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어쨌든 회담 관련된 합의문에 포함될 내용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예.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걸 좀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예. 어쨌든 이 둘이 서로 많은 서한을 주고받기도 하고 실무진 간의 협상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야기들은 이미 간접적으로 많이 주고받았겠지만 1대1 대면을 하는 것은 사실 내일이 처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이냐 특히 그렇죠. 또 악수 외교를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선제압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 잡아 끌기에는 김정은 위원장 몸집이 크죠. 근데 또 키가 훨씬 또 차이가 트럼프 나서. 대통령이 크죠. 예,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회담은 사실은 지금 세기의談판이니 뭐 너무나 지금 부피를 키워놨기 때문에
사실 양측 모두 부담이 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 과거 같으면 이제 뭐 식단이 뭐냐부터 막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너무 게임을 크게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더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세기의 단판 두고 봐라 했던 게 지금 나올 거냐로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 지금 우리 정부 당국자가 뭐 그 수험생 기분이라고 했던가요? 그런 초조함도 있지만 미국 안에서도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들대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이전에 특히 민주당 정부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했거든요. 나는 다르다. 당인들하고 다르다. 뭔가 가져올 거다고 말을 해왔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트위터로 매일매일 그 리얼리티 쇼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죠. 이제 많은 분야에 협의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랑이 잡으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럼 호랑이 잡으러 갔는데 사정이 있어서 표범을 잡아오면은 대충 이해합니다. 아, 그래, 뭐 호랑이가 없었나 보지. 근데 만일에 고양이를 잡아온 다음에 이게 호랑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내일 그 로이터 통신이 사실 이제 문제 내일 주주 출발이 상당한 지금 의미가 있는 의미심장한 건데 만일에 별다른 뚜렷한 과거에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신 9.19 공동성명에서 크게 나가지 않은 정도 합의문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국내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예. 이런 세계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약간 좀 찬물 끼얹는 것 같잖아요. 설령 이제 그게 신빙성이 있는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온 말이라 할지라도 뭐 이게 조기 출소를 나온다는 자체가 시작도 안 아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도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를 했거든요. 예. 일거에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이 말들을 통해서 암시를 하기 시작했고 전반적인 비핵화 프로세스 속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 이 원칙은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 이제 연말이랑 비교를 할 때는 어쨌든 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가지기 위해서 마주 앉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마주 앉는 건 예. 맞아도. 다만 이제 지금 얘기되는 거는 그 지난 2, 3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너무 키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조기에 타결되기 힘든 문제도 마치 지금 가능한 것처럼 그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계속 다루어져 온 것뿐이에요. 제 얘기는 그 거품을 이제는 조금 걷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무조건 안 되면 이거는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고 잘못될 거고 그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요 하나만 더 이제 김을 빼는 게 아니라 내일 회담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하나의 다른 사례를 들면 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92년부터 이제 비자발적 핵보유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그 소련 체제, 연방 체제 때 핵무기를 전방 배치한 국가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카자흐스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앙통제센터는 모스크바에 있죠. 근데 소련 체제가 해체되고 연방이 갑자기 독립되니까 이 핵무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 국가에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미국과 협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소위 회자되는 샘 넌과 리처드 루가 두 상원의원이 만든 넌 루가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이 세 국가에 있는 거의 2천여 개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납고 핵미사일 발사대, 지상 발사대, 예. 그다음에 핵탄두, 그다음에 ICBM, 핵잠수함까지, 그다음에 SLBM까지 한 2천여 개를 해체했거든요. 근데 당시 돈으로 한 16억 달러, 지금 한 2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다음에 기간도 4년이거든요. 근데 이 국가들의 특징은 비자발적 핵보유국이에요. 자기들이 핵을 생산한 일관된 체제를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소련에서 이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은 다 이전에 갔어요. 근데 이 국가들도 지금 4년이 걸렸는데 천문학적인 금융은 다 미국이 다 됐습니다. 근데 북한은 모든 일관된 체제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생산부터 미사일까지. 그럼 훨씬 더 방대하거든요. 예. 근데 이 프로그램을 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 2년 안에 내일 안에 그 짧은 종이 한 장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내일 종이에 들어갈 건 아마 확고한 의지. 이 정도면은 서로 트럼프 대통령 미국 가서 내가 해냈다라고 얘기해도 약간 갸우뚱거리지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가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아마 합의점 정도는 찾아져야지. 안 그런다 그러면은 둘 다 정치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근데 그 정도만 거론이 된다고 해도 사실 앞서 네, 좀 대단한 진전이에요. 대단한 그러니까 진전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판문점 선언에 나왔던 비핵화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일정하고 계획이 나올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사실은 아마 그 정도까지 제가 보기엔 미니멈 선이 이거예요. 어떤 그 최소한 그 원칙은 분명히 나올 거고 비핵화 원칙. 그것도 판문점 선언보다 조금 더 정교한 비핵화 원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이라는 것보다 좀 더 앞을 나아가 거기에서 좀 더 세부화된 예, 검증 가능하고 뭐 불가역적인 예. 이 얘기들 중에 어느 한 표현은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 내에서 사실 누가 비핵화하는 건지 불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해야 될 의무, 미국이 해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주체라는 예, 거죠. 이거는 이제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사실은. 나와야겠죠. 예,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시한, 언제까지 완전한 비핵화한다. 두 번째는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프론트 로딩 조치, 초기 단계 조치가 이제 어떤 거냐. 이 둘 다 나올 수 있으면 대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원칙만 나오고 이 둘 다 굉장히 모호하게 나왔다. 그냥 조기에 가능하면 조기에 비핵화하기로 했다. 뭐 금년 내에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 정도 얘기가 오게 되면 그다음에 조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 국내적으로 논란일 수는 있는데 그 정도로 무모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은 지금 보장받고 일단은 다시 말해서 미니멈으로 이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싱가포르에 온 거고 지금 여러 가지 협상 전략상 그 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봐야죠. 예. 원칙적인 데서는 합의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원칙이라는 게 이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 CVID가 원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 CVID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도 사실 그동안에 좀 쟁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갈 했거든요.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자꾸 지금 국내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CVID의 대척점으로 CVIG라고 나오잖아요. 네. 북한 한 번도 CVID 안 한다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CVID가 문제가 아니에요. CVID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없애든지 미국은 북한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안전 보장 약속이나 혹은 위협 제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VIG란 말을 안 써도 똑같이 양측에 대한 핵심적인 위협들을 CVID 하라고 얘기한 거고 북한은 그동안 얘기된 게 CVID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한테만 일방적 조치를 요구하느냐. 이게 김계관 성명에도 나오고 그동안 일관되게 얘기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의무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CVID적인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닐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서로 이제 단계적으로 주고받느냐 아니면 먼저 일단 어느 정도 이상 폐기가 되고 나서 보상을 해주냐 이게 또 문제였잖아요. 이건 네네. 좀 어느 정도 선으로 될 거라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리비아 방식에서도 비핵화하고 난 다음에 뭐 천년만년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제재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실시 굉장히 빠르게 뒤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이런 거거든요. 자, 지금 국내에서 지금 오해가 이 단계적이면 조기고, 그러니까 단계적이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괄적인 일괄 타결이면 조기에 해결되는 거 이게 아니고요. 포괄적 일괄 타결이라는 거는요. 아예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이 기간 안에 끝난다라는 거. 최종적인 이 마무리 비핵화에 시점을 중점을 기한 두는 거고요. 정하는 거죠. 예. 단계적 동시적은 뭐냐면 계속 보면서 상대 조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가다가 상대방이 약속 안 지키면 멈출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이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일괄 타결이거든요. 항상 저희가 보면 그 CVIG에서 북한이 이전의 만남을 생각했을 때 수교를 원했지만 그 전에 항상 그 턱을 넘지 못했었거든요. 예, 예.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미국 내 보수층에서도 그렇고 메파르도 그렇고 의심하고 있는 부분, 그 미국 북한의 진정성이나 이런 분들 그렇겠고요. 북한마저도 트럼프가 지금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CVID에 대한 구체성을
뛸 수 없겠다는 입장일 수 있을 테고 이 부분을 이 간극을 좁히는 게 중요할 텐데 자꾸 얘기 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관건은요. CVID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만 용어를 CVID라고 넣느냐 안 넣느냐 요 차이지 예.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차고 박사님 말씀대로 주어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조미는 북미는 조선반도의 CVID 완벽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CVID라는 용어를 쓰든 안 쓰든 간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평화협정은 대응하는 이제 하나는 이제 체제 보장, 하나는 보상 아닙니까? 보상은 어차피 미국이 할 일은 제재 해제밖에 없어요. 제재 해제밖에 없죠. 뭐 예. 돈은 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주변국들이 낸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체제 보장도 단계가 있어요. 일단 기존에 있는 한국 전쟁 이걸 끝내야죠. 종전 선언이죠. 예. 이거는 크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을 끝내는 거거든요. 향후에도 전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거는 미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평화협정의 핵심이 이제 불가침입니다. 그렇죠. 공격을 안 하겠다. 더 이상 당신 나라 공격 안 하겠다. 왜냐? 공격 안 하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군비 통제가 들어가요. 거기에 또 인권 문제도 같이. 근데 인권 문제는 연결되지 아마 않습니까? 그걸로 엮지는 않을 거예요. 이의는 제기하지만 왜 체제 보장 그러니까 불가침을 하면 군비 통제가 뭐냐면은 침략 안 한다고 약속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재편해야 되잖아요. 그 주한미군을 또 축소할 그렇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운영적 거고. 군비 통제는 공격 태세를 바꾸는 거지만 구조적 군비 통제는 바로 군축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끝나면은 수교까지 갑니다. 근데 관계 정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단기간에 안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체제 보장을 할 때 이러이러한 시간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교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리비아도 차 박사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수교했지만 그 전에 리비아가 비핵화 행동을 보니까 바로 이익 대표부를 설치했어요. 리비아에. 그 다음에 진전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연락사무소로 등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완료되니까 수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줄 수 있는 건 지금 종전선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침 협정을 만일에 여기 사인한다고 하더라도 왜 비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비핵화의 시간표, 그다음에 체제 보장의 시간표를 논의하는 거고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일괄 타결 시간표 지금 정한다고 그랬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일괄 타결 했을 겁니다. 단계도 나눴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냐면 소위 말하는 프론트로딩. 뭐가 됐든 가장 먼저 앞부분에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만일에 북한이 어떠한 모호한 합의를 했든 간에 당장 선박에다가 ICBM과 핵탄도 핵물질을 실어서 미국으로 배가 떠나면은 미국 국내 여론은 잠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것이 담길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거라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그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안에는요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핵 전력의 군축회담을 벌인다는 핵 군축회담 논리하고요. 예. 북한의 핵능력 포기 선언이랑 핵 포기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왜 이제 주고받는 내용이 중요하냐 하면 예. 지금 이번 합의에 어느 정도 합의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핵 군축회담 논리는 전혀 쓸 수가 없고 그냥 북한 핵능력 해체, 핵능력 포기만으로 그 외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계기가 이번에 만들어지느냐 상당 부분 동안 그 두 가지 논리가 동시에 되느냐인데 예. 아마 그 비핵화로 놓고 보면 복귀 시점일 거예요. 복귀 시점은 어떤 거냐면 2017년 12월 이전으로 11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북한이 ICBM인 화성 15를 발사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북한이 탄두와 미사일의 위력을 본격적으로 향상시킨 2016년 1월 이전으로 돌아가느냐예요. 그럼 한번 보시죠. 만약에 2020년까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표현으로 비핵화 시한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초기 단계 조치 중에서 ICBM하고 그다음에 일부 핵탄두가 그 2020년까지 2017년 내에 2018년 내에 금년 내에 반출된다고 하면 이 논리는 완전한 북한 핵능력 비핵화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한이 확정되지 않거나 프론트로딩 조치 중에서 ICBM 정도 그러면 사실은 돌아가는 건 2017년 11월 이전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핵 군축회담이란 거하고 북한 핵능력 해체라는 두 가지 논리가 북한으로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걸로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두 가지는 꼭 넣으려고 그럴 거예요. 일단은 시한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안 된다면 일단 ICBM 드러내고 적어도 핵탄두는 언제쯤 반출하겠다는 시간표 정도를 받아낼 수 있으면 이거는 미국 국내적으로 충분히 얘기가 된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제가 받을 수 보기에는 있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미사일 반출 정도는 북한이 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대륙간 탄도.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100%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찰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찰. 사찰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북한도 사찰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그 사찰 안에 시시콜콜이 뭐 이게 챌린징 인스펙션이냐 아니면 온사이트 다시 말해서 불시 아니면 그렇죠. 현장 그런 사찰을 이제 또 용어가 예.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의 회담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 프로세스일 뿐이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들은 상당 부분 이 후속 실무회담으로 넘길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지금 아까 얘기한 몇 가지 핵심 조치가 그러니까 말만 서로 성의를 서로 노력을 다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서처럼 몇 가지 핵심 조치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담기느냐 안 담기냐를 지켜봐야죠. 어쨌든 4.27 판문점 공동선언문보다는 진전된 형태의 내용이 좀 나와야지만 그럴 수밖에 아까 없고요. 말씀하신 아마 대로. 그 정도는 돼 있을 걸로 근데 봐요. 진전된 내용이 아니라 파격적으로 진전이 돼야 돼요.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절충안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북한의 핵탄두가 얼마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볼턴이 사실은 의미심장한 말을 한 번 하고 사라졌거든요. 북한이 비난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조기에 북한의 ICBM, 핵탄두, 핵물질 전부라고 말 안 했어요. 방점이 일부라고 그랬거든요. 일부라도 미국으로 실어나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미국 선박에 지금 세 가지 내지는 ICBM만 갖고는 안 되죠. 핵물질은 핵탄두는 실려 있어야지. 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협상이 끝날 때까지 일부는 북한이 보유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표에서 용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가 먼저 나가는 거죠. 협상 카드를 북한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이 협상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파격적으로 선실내 조치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재를 해제하는 명분이 생기죠. 그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명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소위 말하는 프론트로딩, 그러니까 일괄 타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단계로 쪼갰어요. 그렇지만 단계적인 보상은 아니고 북한의 신뢰 조치가 프론트로딩을 하면 바로 선 조치를 취하면 그 뒤부터는 단계별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장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그런 거야말로 완전 북한이 원했던 방향이 아니요, 근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건 당장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종전선언 정도밖에 없어요. 종전선언 정도. 예, 그게 이제 그만큼 자기 신뢰를 보장을 하는 거고 제재 해제 문제는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 들려 나왔다라는 이 합의가 미국 국내적으로 있을 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제재 해제를 하려면은요, 이제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제 제재 당장 해제하자 그러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미 국내적으로 지금 뭐 먼저 일방 제재만 해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거 의회가 설명해야 돼요. 어차피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도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왜 폐기했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미국 쪽에서 바라는 거는 국제 제재를 먼저 이제 해제하는 쪽으로 유엔 제재. 예, 가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국제 제재도 단계적으로 해제하자. 먼저 이 석유류 쿼터제로 돼 있는 거 아니면 뭐 광물 특정 광물, 석탄 등의 광물 수출 요런 거부터 먼저 풀고 뭐 노동력 송출은 나중이라든가 이런 그 제재 일부 해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재를 가장 크게 떠받치고 있던 국가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국가 체제상 한번 제재 자체가 이렇게 쭉 물질이 풀려버리면 단계 제재라는 게 단계적 해제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마 그 가능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재라는 게 한번 이제 푼다 얘기돼 버리면은 그 이후부터 쭉 풀려버리는 거지.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도 여쭤보려다 여쭤본 건데 그 중국이 그 고위급 전용기 이제 빌려준 것 이것도 네. 보니까 유엔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국이 그렇게 위반한 이유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건 네네. 어떤 해석을 하셨어요, 그건요? 결국 이제 중국의 제스처 자체는 가장 큰 스폰서라는 얘기예요. 후원자고 앞으로 협상이 그러니까 계속 간섭하고 제재가 풀리는 문제든
그 제재 풀리는 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투자의 그 이 주체가 되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북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것이 대등한 관계로서의 북중 관계 복원이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전통적인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로서의 복원이라는 걸 사실상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적어도 이 수행단은 중국이 빌려준 그 고위급 전용기를 이용을 하더라도 본인은 국가 이미지상 3매 1호를 타고 올 걸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뒤집히지 않았어요. 안전 문제도 있었겠지만 제가 예. 보기에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보기에는 알게 모르게 기존의 정책과는 다르게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런 메시지를 현재로서는 받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